저희들이 초저출산 그리고 0점대 출산율이 22년간, 6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초저출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모든 국민, 전 국민이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다 코멘트를 날릴 수 있는 저출산,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도 다 직간접적으로 나의 경험이 이제 투사가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100만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국 크게 보면은 비용이냐 아니면 삶의 만족도 문제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비용의 문제도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기본적 비용과 압박 비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본적인 비용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아이를 먹이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돌봄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될 테고 압박 비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이라든지 이 경쟁 사회가 주는 압박 여기에서 부모들이 지출하게 되는 우리 아이를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기죽지 않고 키우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벌 서열 사회에서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학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용 특히 이 비용 부담 중에서도 압박 비용이 한국은 굉장히 지나치게 큰 거죠. 사실 기본 비용은 지난 20여 년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 그걸 통해서도 그렇고 뭐 옛날에 뭐 아동수당 받아보셨어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학교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기본적으로 낳고 키우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비용 부담이 감소가 된 거죠 사실. 근데 이 압박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개근거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맞아요. 처음 듣습니다. 개근거지? 학교 다니실 때 개근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6년 개근했어요. 아, 지금은 그게 네. 예전에는 개근을 하면 상을 받아 표창장 받았습니다.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개근을 하는 게 어떤 해외의 어떤 그죠? 그 체험 활동이나 체험 학습도 못 가고 네. 학교만 계속 나온다. 네. 계층 격차를 보여주는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 네. 때는 사실 그 칭찬, 네. 그 자랑스러움이었죠. 건강해야 되고 아파도 학교 성실해야 가서 되고.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야 된다. 네. 그런 그런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네. 반대 의미를 네. 띠고 그렇죠. 있네요. 너는 돈도 없으니까 니네 부모랑 여행도 못 가고 학교만 계속 나오느냐. 이런 의미의 이게 일종의 압박 비용인 거죠. 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1박 2일 국내 여행이라도 갔다 온다든지 뭐 이제 그런 비용 그 유아차 유모차 예. 그 얼마 정도 요즘 하는지 혹시 대충 뭐 이게 최근 모르 제가 저희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어서 그렇죠. 예. 지금 모릅니다. 한 450짜리 유아차 유모차 전동 뭐 D 뭐 하는 유아차 같은 게 있는데 네. 뭐 그런 거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네. 부모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출혈을 해서라도 이제 우리 아이 기죽지 않기 위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저기 김영희 교수께서 부위원장님 계실 때 이제 부모들 무슨 토크 포럼인가 간담회 예. 이런 거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압박 비용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이 부담이 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삶의 만족도. 네. 그럼 여성들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또 엄마가 아이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일가정 양립하기 힘들어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아빠가 또 부양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비용과 삶의 만족도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 저출산의 어떤 네. 구도가 형성되지 않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 한국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저희들 주택 문제, 특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반하여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3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야 되니 누가 결혼하고 누가 출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한 1년 넘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네. 여러 이제 그 이전부터 연구도 해왔지만 사실 이 기간 동안 국내의 어떤 연구도 좀 종합적으로 또 다 살펴보고 여러 이제 청년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한 부분은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원인들이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한국은 사실은 그 다양한 어떤 나라들이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집중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서 더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데 일단 표면적으로 본다면 결혼이 너무 늦어지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평균 결혼을 남성 같은 게 33살 그리고 여성은 31살에 평균적으로 이걸 네. 하게 되니까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취업으로 이행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게 너무 늦춰지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직장을 갖고 소득 수준도 좀 높고 과거처럼 이제 한 직장에서 계속 월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내가 승진하면서 내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다면 네. 그러면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뭐 이제 아이 한 명씩 늘 때마다 또 집도 옮겨갈 수 있고 이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세대, 과거 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옛날보다 너무나 잘 살게 됐는데 네. 왜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주저하고 미루고 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과거와 너무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무엇보다 가장 핵심 키워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지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굉장히 높은 경쟁 압력과 불안이다. 네. 예, 근데 그 불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취업 불안, 그리고 경제, 소득에 대한 불안이고요. 직장을 갔더라도 계속해서 이 직장에서 내가 월급이 높아지면서 집을 옮기고 아이 낳고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불안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양육 불안인데 양육이나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일을 하면 일은 너무나 기본값이 되어버렸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을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걸 아이를 키우면서 내 교육을 받은 것들을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면 사실은 아이 낳는 거는 이제 더 선택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요 세 가지의 불안을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리 이제 정책을 많이 실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불안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던 것에 지금 이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지금 현재 94년생이 30살입니다. 네. 예, 이 94년생,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정년기라는 개념은 없지만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연령대가 되는데 90년대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교수님. IMF. 예. IMF 경제 위기 이후로 초저출산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 안에서 불안을 느끼고 부모가 이제 생계로 뛰어들면서 그 90년대생이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상당히 가족 안에서 불안을 많이 느낀 세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5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서 일단은 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뭐 1점 중반대로 유지가 됐다면 2015년부터는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2015년 그 즈음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교수님 뭐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저도 네. 좀 더 네. 보태겠습니다. 그 2015년 이전까지는 혹시 그 독박육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독박육아. 잘 네.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완전히 아이를 낳게 되면 독박 육아. 독박 예, 육아. 예, 무슨 말인지 근데 알겠습니다. 그 말이요 2015년 전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쨌든
2015년 이후에 독박 육아란 말이 나온 것과 네. 그 이후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출산율이 훅 떨어지는 게 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싶기도 하고 그럼 이게 출산이 없어서 독박 휴가가 없어졌다는 아니,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일하던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여성들이 출산을 또 기피한다거나 네. 또 그런 언니 이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미혼이 비혼이 되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화 소설 그 82년생 김지영이 네. 있는데 그래도 82년생 김지영이 한국 사회에서 좀 논쟁적인 소설 영화이긴 했지만 그래도 82년생 김지영은 결혼도 하고 네.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다음에 경력 단절했지만 다시 뭔가를 해보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나오는데 그 성애의 나라라고 우리 김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90년대생의 네. 그 어떤 삶이랄까요? 90년대에 태어난 청년의 삶, 성애의 나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청년이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지만 뭐 취업을 하려고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그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의 결론이 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그 배경을 이제 IMF 사태 이후에 태어난 90년대생들의 어떤 성장 환경에서 찾으셨는데 저는 공감을 하는 게 그래서 82년생 김지영하고 90년대생을 상징하는 성애의 나라하고 이 영화만 봐도 확실히 청년들의 삶이 세대 간의 차이가 나는구나. 뭐 이렇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네. 압박 비용과 그 기본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본 비용이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하는 연애, 결혼, 출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압박 비용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의 해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 해결책과 네네.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압박 비용을 줄여가느냐, 경제학적 네, 용어로, 네. 아니면 문화적으로는 이와 같이 경쟁사회 문화를 어떻게 좀 해소해 가느냐, 완화시켜 가느냐 초점일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사실은 대해서는 경쟁 사회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이 좀 더 이제 경쟁 압력,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이 더 강한 건 맞지만 경쟁 압력은 사실 뭐 그런 자본주의 국가에 있는 그런 네, 모든 네. 청년들이 느끼는 공통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물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뭐 출산율이 높기는 하지만 저출산 국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국은 특히 이제 이 경쟁 비용이라는 것이 더 높은 이유가 제가 아까 이제 2015년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중에 하나가 집값, 예. 예. 집값하고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거나 혹은 이제 그런 그 설문조사, 직접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다면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1순위로 꼽는 직접 이제 응답하는 것의 1순위는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네.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이 없다라는 거고 응답에서는 사실 주거 문제는 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이제 발표한 그런 거시적인 요인들까지 본다면 가장 이 저출산에 기여하는 1순위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은 몰려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오긴 하지만 너무나 과밀되어 있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도저히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2015년 이후에 주로 이제 산업의 변화가 IT나 이런 산업 서비스도 고급화된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생기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까지 다 흡수해버리고 이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었다면 뭐 그래도 이제 좀 아이 낳고 살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일자리는 얻었지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일가 양립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맞벌이입니다. 사실 맞벌이 부부가
어린아이, 초등학생 특히 등교할 때 되면 아침에 참 전쟁이죠. 네. 아침에 깨워서 밥 먹여서 또 옷 입혀서 등교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직장에 출근하면 파김치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첫째 아이를 가진 이후에 둘째 생각하기도 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일가정 양립 내지 이제 일육아 양립 병행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일가정 양립이 되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갖춰야 될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가 일하러 나갔을 때 아이들이 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사회적 돌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이죠. 네, 거기다가 초등학교 저학년기까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갖춰야 될 요소가 이 가족 친화 경영. 네, 그래서 직장에서 뭐 육아휴직도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부모가 유연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다라든지 아까 이제 아침에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는 조금 늦게 출근하고 네, 좀 빨리 퇴근하고 내지는 또 뭐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가족 친화 경영. 그래서 이제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 친화 경영이 만약에 이제 그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둬가지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일육아 병행이 가능해지는 건데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래도 어린이집 유치원은 많이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유아기의 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양적으로라도 된 건데 초등 돌봄 절벽. 네, 초등학교를 가는 순간 이게 이제 부모들이 갑자기 벽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늘봄학교다 해가지고 이제 오후에 돌봄 더하기 교육까지.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사회적 돌봄 체계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기까지 이런 이제 교육과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주는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 친화 경영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네. 그래서 좀 어렵다.